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한 3일 남았습니다. 올해 2023년이 3일 정도 남았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대충 한 9개월 정도를 이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서 올해 제가 뭘 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마치 내 인생에서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디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은 지열 냉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지열 냉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냉방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쪽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이제 며칠 전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신재생 에너지 예산들이 엄청나게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반대로 원자력에 관련된 이제 예산들은 어마어마하게 증액을 했죠.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런 스토리를 생략을 하기로 하고, 신재생 에너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보조 사업에 사용될 예산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78.7%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언뜻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양광이나 지열 등 정부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로 줄어들었다. 이제 정부 보조를 받아서 이런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너무 심한가요? 여기에 이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놨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한 보통 1년에 13,000가구 정도가 정부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내년에는 한 3,000가구 정도 될 것 같고, 지열은 매년 이제 한 5,000가구 정도가 보조를 받아서 설치가 되는데, 실제로 내년에는 한 1,000가구 남짓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 전에 제가 도대체 1년에 주택용 지열 히트펌프가 몇 대 팔리는지 이제 제조업체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더니 대충 어륜 잡아가지고 금방 표에서 본 것처럼 연간 이제 한 5,000대 정도의 이제 장비들이 실제로 팔리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제가 표에서 다시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표에서 대충 이제 잠정 집계한 저 숫자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줄어든 예산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은 저 정도가 실제로 보조 사업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 수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신재생 에너지 이제 보조 사업에 관한 예산 표예요. 이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얼추 금방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상황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속도로 실제로 에너지에 대한 사용 방식들이 바뀌고 있죠. 거의 대부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저탄소 에너지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두가 가고자 하는 이제 저탄소 길로서 조금씩 각 개인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달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히트펌프에 대한 어떤 그 사용량, 히트펌프의 시장 변화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이제 유럽의 히트펌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이 올해 6월입니다. 6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한 53% 정도 성장을 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기후협회, 클라이밋 어소시에이션인데요. 협회하고 미 연방 정부하고 25개 주가 같이 협약한 내용이 뭐냐면 2029년까지 전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방이나 난방에 관련된 기계들을 히트펌프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 량을 현 수준 기점에서 4배 정도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국내 히트펌프의 그 판매 현황은 연간 한 5,000대 정도 된다. 요 이제 수치를 정리를 하면서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탄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탄소랑 싸우고 있는데, 그 탄소를 배출하는 그 양에 있어서 주거 공간에서, 생활 공간에서 만들어진 탄소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이제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탄소량도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독일은 이제 당장 다가오는 24년부터 신축 주택에서 보일러 같은 이런 이제 열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기존에 이제 석유나 내지는 가스를 이용하는 그런 장비들을 더 이상 설치를 못하도록 법으로 이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제 새로 2024년부터 지어질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기존에 이제 석유나 아니면 가스는 이제 포기하고 더 이상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고, 결국은 저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설비를 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 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히트펌프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말끝마다 탄소를 줄여야 된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주택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가 했을 때, 대략 한 60평 주택에서 히트펌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여론에 비해서 한 250% 정도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냉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암울하죠? 저렇게 보조금이 줄었으니까. 뭐 결론은 이제 영상 끄트머리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잠깐 할 건데,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웬 제습기 이러실 거예요. 근데 냉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가 아니고 사실은 습도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똑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덜 덥고 나름대로 좀 더 쾌적하다고 느끼게 되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더운 공간에, 더울 때는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실내의 습도를 제어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어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때 이제 높은 습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가 가장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그래서 제습기 판매량을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게 올해 한 7, 8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사가 된 건데, 전년 대비 한 80% 이상이 이제 더 늘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냉방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냉방을 하게 되면 야, 습도를 먼저 제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잊지 마시라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습도는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건강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적정 습도는 보통 40에서 60%가 이제 적정 습도, 그러니까 쾌적하다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높은 습도일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렇게 보시기에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인간은 피부호흡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의 습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상당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데요. 뭐 피부 호흡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심장 박동이 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서 신체의 에너지 자체의 소모량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또 피부 질환도 유발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낮은 습도에서는 공기 중에 먼지들이 많이 부유할 수 있고, 산소 농도도 상대적으로 감소가 될 것이고, 또 피부를 통해서 과다하게 수분이 증발될 것이고, 또 호흡기 질환들이 유발이 될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왜 제습 같은 얘기들을 하느냐면, 우리가 냉방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단순하게 온도를 무조건 우선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 나름대로 이런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온도 우선 냉방, 내지는 이제 습도를 먼저 제어하고 온도를 잡아내는 이제 습도 우선 냉방. 제가 봤을 때는 습도 우선 냉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지열을 이용한 냉방 설비를 그동안 꾸준하게 해왔고, 제가 또 거의 뭐 맥가이버 같아서 에어컨 같은 것도 이제 설치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늘상 이제 호기심 천국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계측기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을 해보고 하는데, 일단은 저 습도 우선 냉방이 훨씬 더 좋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열을 이용해서 구축하는 냉방은 이제 전문 용어로 칠러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을 이용해 갖고 온도를 제어하는 것들이죠. 과거에 큰 빌딩에서 옥상에 큰 냉각탑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그 냉각탑에서 물을 식혀가지고 다시 그 물을 좀 더 온도로 떨궈가지고 각 사무 공간에 천장에 보내서 천장 위에서 이제 그 찬바람이 나오는, 그게 이제 칠러 방식이거든요. 지열을 이용한 냉방 방식도 칠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도를 제어하는 게 먼저이다고 했을 때는 저렇게 천장 위에서 전체 공간에 대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습도를 먼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경험상 이 지금의 지열을 이용한 이 칠러 방식의 냉각 냉방기가 동작을 딱 하면 엄청난 양의 응결수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에어컨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지열을 이용한 냉방을 할 때는 저 장비에서 응결수가 나오는 이제 드레인 그 파이프의 직경이 이제 보통 15mm 정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초창기에는 그냥 여기가 15mm 나오니까 나도 그냥 15mm 가지고 이제 응결수를 배출하는 드레인 라인들을 작업을 했었는데, 그 드레인 작업들이 오버플로우 하든가 아니면 광경이 너무 작아가지고 중간에 막히는 것 때문에 한 2번 정도 되게 이제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그런 걸 해결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20mm로 확장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한 2, 3년 동안은 무조건 은결수 라인을 25mm로 좀 광경을 키워서 작업을 합니다.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습도를 먼저 제어해야 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결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은결수를 아주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드레인 라인들을 좀 확장해서 아주 넉넉하게 설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야지만이 장비도 효과적으로 가동이 되겠고, 그럼으로써 장비가 습도를 먼저 떨궈서 원하는 온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이런 것들이 방해받는 것 없이 아주 매끄럽게 잘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지열을 이용한 냉방 설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대체 그렇게 되면 실내 냉방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가끔씩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거 그냥 뭐 삼성이나 LG에서 나오는 장비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건데, 맞습니다. 모양이 똑같죠. 대신 이제 천장 안쪽에 들어있는 기계가 삼성이나 LG에서 나오는 기계하고는 동작 방식,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요. 보통들은 이제 냉매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열을 이용한 이 칠러 타입들은 차가운 물이 저 기계를 이제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보이는 부분에 저 모양은 저렇게 생겼어도 천장 위쪽에 들어가는 기계의 내용은, 기계의 실제 내부는 삼성, LG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점. 이제 저렇게 생겼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저것들이 되게 보기 싫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서 결정하는데 이제 애를 많이 먹기도 합니다. 뭐 소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자, 금방 보여드린 이 사진은 사실은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저 냉방기가 그렇게 썩 좋은 아주 미려한 마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아예 안 보이게 설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설비를 하죠. 이건 이제 디퓨저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냉방기는 천장 안에 어느 공간에다가 이제 완전하게 숨겨버립니다. 물론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접근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접근로 같은 것들은 다 확보가 되는 거죠. 저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숨겨놓은 냉방기에서 냉동 자바라나 아니면 닥트 같은 시설을 통해서 저기까지 이제 공기가 갈 수 있는 관로를 확보를 하고요. 저 디퓨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아주 날렵한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인테리어를 마감하는데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내 공간을 아주 미려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물론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단점들은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건 이제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구축했던 꽤 고급 주택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집이어서 저렇게 디퓨저를 이용해서 냉방을 구성을 해놨어요. 자, 이 사진은 올 여름에 이제 구축해 놓은 건데, 천장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실내기를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대신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석고보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건축 공사가 있으니까 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장비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렇게 이제 비닐로 다 감싸놨죠.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처음에 이제 정부 예산이 저렇게 많이 줄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저희가 태양광은 정부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를 지금 2년째, 내년 되면 3년째 이제 전혀 하질 않고 있습니다. 보조받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기도 해서. 근데 지열도 만약에 처음에 보여드린데도 저렇게 이제 가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이걸 저희가 이제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희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당장 이제 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반대적인 상황을 취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섣부르게 위에 손을 놓고 저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이 일을 그냥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열이 이제 전체 공사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돼요. 이 중에서 이제 50%가 이제 보조금이죠. 이거 무상이죠. 나머지 50%를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소비자 부담금이 보통 한 1,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만약에 보조를 시도를 했는데 보조를 만약에 못 받게 됐을 경우에 지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신축에서 이제 같이 진행이 되니까 보조를 받는다는 것들을 전제를 하고 공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사는 같이 들어가서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보조를 만약에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과연 얼마가 플러스가 돼야 지열 공사가 효과적으로 마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계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만 이제 이런 부분에 같이 돼서 뭐 일종의 양보가 필요한 건데요. 성공하는 업체도 좀 양보가 있어야 되고 다른 부분에도 양보가 좀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친구들도 좀 양보가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그래서 순수하게 소비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춰줘야만이 이제 지열이 이제 계속 늘어갈 건데, 이 정부 2,500만 원 안에는 이제 부가세가 VAT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면 실제로 한 2,300만 원 정도 되겠죠?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부 보조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보조라고 하는 건 정해진 룰이 있고 정해진 절차가 있고 정해진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이런 이제 서류 작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일종의 관리 파트의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사라지게 되니까 뭐 한 150만 원 정도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뭐 2,15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천만 원 정도를 부담하라 그러면 소비자는 지열 공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소비자가 한 1,80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게 하는 요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데 제가 확신이 안 서요. 왜 확신이 안 서냐면 이게 이제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하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공사 같으면 사실은 1,800만 원 정도라는 금액을 받아도 뭐 실제로 손해는 안 날 겁니다. 뭐 한 2년 정도 공사를 하면서 그냥 손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공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뭐 인생이라는 게 길잖아요. 사업도 길게 가는 거니까. 뭐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모든 일이라는 게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금액으로 만약에 픽스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생기는 변수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이제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끄집어 난 다음에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는 얼마짜리 뭐 이렇게 또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금액으로 만약에 합의를 한다 그러면, 건축주하고 합의를 한다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열 공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당장 투입돼야 되는 돈이 늘어나긴 하지만 효과는 뭐 효과면에서 본다 그러면 절대 아까운 돈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선택했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건데, 뭐 현실이 좀 어려워요. 현실이 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원자력에 대한 저런 부분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사회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거 왜 그렇다라고 딱 잘라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짚히는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요. 아유, 그것도 또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원석이한테 얘기하면 1,800만 원으로 지열공사를 보조 안 받고 해준대. 이게 아니에요. 아직 저희 픽스 안 했습니다. 과연 이제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변수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잘 이제 협의가 되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감수할 만하겠다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냉방은 사실은 냉방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는 결정적인 게 습도예요. 습도. 지열을 통해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게 됐을 때도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지만 실제로 냉방을 했을 때는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쾌적함, 상쾌함,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는 동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공간은 동굴이라는 느낌이 주는 것처럼 어딘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냥 프레쉬하고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결국은 공기의 대류를 효과적으로 잘 만들고 실내의 습도를 효과적으로 잘 제어를 하면서 아주 상큼한 공기층을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냉방 설비가 구축해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냉방 방식은 사실은 이게 FM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시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열이 이렇게 정부 보조금이 팍 줄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열 사업이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것까지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지열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장비 특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히트펌프 시스템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면서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장비를 좀 개발하는 중이고 정리해서 특허를 출원을 하고 가능하면 24년이 지나기 전에 장비를 선보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이고 조금 더 완벽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이 되는 그런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보조가 문제네.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도권에서 사실은 던져주는 목표를 향해서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보조금 정책이 저렇게 막 시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부에 따라서 저렇게 막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관성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 산업들도 어려움을 견뎌가면서 어차피 목표대로 갈 거니까 꾸준하게 투자할 건 투자하고 고용도 그대로 늘려가면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보조 정책이 이렇게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중국산 업체들이 들어가고 시장을 다 장악했네 어쩌느니 태양광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국은 정책적인 미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 놓고 업계만을 탓합니다. 중국산 저가를 들여다가 해먹었다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렇게밖에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만 탓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정해진 보조금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업체는 살아남아야죠. 자, 해가 바뀌어서 뵙겠습니다. 아니면 영상 하나 더 올지도 모르겠는데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